큰 업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의 7가지 지혜. 고인의 가르침. 고인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말을 잘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고 처신을 잘하면 인생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유연한 처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단순히 교활함이나 장괴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갈등과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 생각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존중과 지지를 받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의 7가지 지혜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질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까요? 이 의미 있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무 경직되거나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옛사람들이 남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입니다. 사람으로서 너무 경직되어 원칙에만 얽매이고 상황에 따라 변통할 줄 모른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만사는 인연에 따르니 고집하지 않아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칙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을 적절한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는 데 있습니다. 큰 포부를 가졌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종종 생각이 경직되고 행동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새로운 기회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편협하고 보수적인 시각 또한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시야를 넓히려 하지 않고 다름이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충돌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쉽게 부정해버립니다. 이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점차 고립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낡은 규칙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뒤처지는 길입니다. 옛사람들은 물은 부드러워 바위를 돌아 흐르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수천 그루의 나무를 흔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거나 흑백을 가릴 필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못 본 척, 말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눈은 장님인 척하고 입은 벙어리인 척하며 사람은 바보인 척하는 것, 그것은 알미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인 지혜입니다. 삶에서 갈등에 부딪혔을 때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는 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화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더 순탄하게 만듭니다. 생각과 행동이 유연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평안과 성공적인 경력을 찾을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혜롭게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깊은 교훈 중 하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존심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경멸과 불신을 받게 됩니다. 자존심은 각 개인의 품위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깊고 아물기 어려운 흉터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체면과 자존심이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관계에 큰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법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보호해 줄 때 당신은 그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을 열어두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존중받은 사람은 필요할 때 기꺼이 당신을 돕고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은 쉽게 잊힐 수 있지만 당신이 입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은 칼과 같아서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는 특히 논쟁이나 승패를 가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큰 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사소한 갈등이 대국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혜롭게 지켜주는 것은 감성 지능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의 힘입니다. 옛사람들은 어진 사람은 남을 존경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헤아린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인생에서 더 멀리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때로는 겸손하게 물러서고 화목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큰 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말고 어리석은 척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에 대한 옛사람들의 가장 깊은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옛사람들은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용기는 겁 많아 보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겠지만 적절한 때에 어리석은 척, 바보인 척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섬세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알고 깊이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업을 이루는 사람들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똑똑하지만 너무 약삭빨라서 모든 일에 세세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잃기 쉽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 똑똑한 척해야 할지, 언제 어리석은 척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이기고 지는 것을 다투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이때가 바로 당신이 차이를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존경을 받는 순간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다리며 적절한 때에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어리석음은 일종의 경지이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나약함이나 부족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과 올바름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고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인상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항상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승리를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리석어야 할지, 언제 똑똑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의 예술이며 그들이 큰 사업을 이루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약한 척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일에서 강하고 단단한 태도가 항상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고요함이 움직임을 이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연성과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전략임을 상기시키는 깊은 교훈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감을 얻고 경쟁을 줄이기 위한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약자에게 공감하고 경쟁에서 그들을 무심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조용히 나아가며 많은 대립 없이 목표를 달성할 기회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척하는 것을 잘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정면으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신 적절한 때에 자신을 낮추는 지혜는 당신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승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업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강하게 나서고 압도하려 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강경한 태도는 중요한 관계를 잃게 하거나 불필요한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척하는 것은 유연하게 물러서고 긴장을 완화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은 침착함과 감정 조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약하게 보일 때 당신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때로는 부드러움과 겸손함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옛사람들은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용은 힘을 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존하는 방식이며 과시하지 않지만 기회가 오면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강함이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제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언제 약해야 할지, 언제 강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성숙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약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일시적인 헛된 명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업을 이룩하는 여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헛된 명예와 이익에 덫에 빠집니다. 옛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은 연기와 같아서 오직 인내하는 자만이 지평선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덧없는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지혜롭고 인내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굳건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래 어려움, 장애, 심지어 우리가 약한 위치에 있을 때 강력한 타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영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일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끈기 있고 인내하며 미래의 승리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꾸준히 구축합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옛사람들은 인내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역경 앞에서 의지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내는 인내심,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끈기와 같은 여러 상태와 함께합니다. 자제, 즉 사소한 갈등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것, 인욕, 즉 힘든 정신으로 고난과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표현은 나약함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 앞에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든다면 큰일을 망칠 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번 참으면 9번의 평안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지혜와 화목을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학자 노자가 말했듯이 강한 자는 항상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평정심을 유지할 때만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인욕은 비굴한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자기 통제 능력을 보여주는 고귀한 품성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이 일시적인 시련일 뿐이며 지속 가능한 성공은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옛사람들이 항상 상기시키는 귀중한 교훈은 바로 신중함과 경계심입니다. 옛사람들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어야 하지만 남을 방비하는 마음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의심 많거나 폐쇄적인 사람이 되라는 조언이 아니라 변동 많고 복잡한 사회에서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은 본래 계략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들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거의 성공할 뻔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방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신뢰를 올바른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사람을 잘못 믿는 것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평가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중함은 당신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진실함뿐만 아니라 깨어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압니다. 당신이 신중할 때 당신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한 번 대비하면 평생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행동, 말, 관계에서 신중하면 큰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중함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위대한 목표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잘못된 곳에 쉽게 두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머리와 진실하지만 맹목적이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철학자 노자는 신중한 사람은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긴 여정에서 항상 안전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력과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7째,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말고 적절한 때에 겸손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들로부터 얻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겸손의 가치입니다. 공자가 가르쳤듯이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겸손은 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의 시련 앞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습니다. 예로부터 사회에는 과시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가지고 열이라 말하고 열을 가지고 백이라 말하며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는 능력 부족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의 표현입니다. 과시와 오만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불화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거만함은 직무의 한계를 넘는 행동으로 이어져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비서가 단지 보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왜곡하고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 부족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동료와 상사의 눈에 비친 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언제 자신을 숨기고 겸손해야 하는지를 항상 압니다.
그들은 능력과 성취는 과도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구하면 만물이 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만물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게 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과도한 과시가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능력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큰 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둘째,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그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종종 불평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의 인생길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만간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쉽게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불평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능력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 없는 선원만이 바다의 바람을 탓합니다. 능력 없는 재단사만이 고객의 치수를 탓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고 탓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것은 그가 결코 자신을 고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양명이 심학을 창시한 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로 비방당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런 비판은 너무 심합니다. 왕양명은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충분히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날마다 대중 앞에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관점은 받아들여졌고 유교와 거의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모든 행운을 누리며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불평은 독약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당신은 돌아올 능력이 없게 됩니다. 오직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만이 당신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매일을 순조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가 리샤오에게는 진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그는 하청업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빌린 돈은 금방 사기를 당해 잃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진광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진광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인생의 재미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리샤오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불평하면 빚이 줄어드는가? 자기 자신 외에 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는가? 인생에는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고통은 오직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책 세상의 불평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다. 약자만이 사방에 떠벌리고 강자는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으며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흥망성쇠는 인생이고 고난은 성장을 위한 시련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모든 순간은 발전을 위한 서곡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변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들 놀이에서 얻는 교훈. 한 선승과 아이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 놀이를 했습니다. 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일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선승은 큰 수탉을 그렸고 아이들은 벌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선승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큰 닭이 벌레를 먹으니 내가 이겼다. 영리한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제 벌레는 나비가 되어 날아갔어요. 선승은 잠시 당황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겼구나. 내가 과일을 사주마. 수탉을 쫓아낼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은 벌레를 나비로 만들어 날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지만 어른들에게는 교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넘어설 수 없는 길에 직면하고 변화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인생에서 헛수고만 하는 일에 머리를 부딪히지 마십시오. 물은 흐름을 따르고 사람은 상황에 적응합니다. 감이 변화하면 인생은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명나라 때 양쯔강 남쪽의 세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신만삼은 한 상단을 따라 차를 사러 갔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공급은 종종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차를 포기하고 인근 마을의 모든 대나무 바구니를 사들였습니다. 상인들이 차를 산 후에 그들은 차를 운반하기 위해 대나무 바구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0만 3만이 대나무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에게서 비싼 값의 바구니를 사야 했습니다. 차를 사지 못했지만 10만 3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에 의해 갇힙니다. 생각이 자유로우면 인생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굽이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강은 없습니다. 벽이 허물어지면 그것은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변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시대에 의해 도태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말고 쉽게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별이 가득한 하늘은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눈에 아무도 없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서럽게 하기보다 항상 평온하게 진실되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셋째,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쓸 때 능력보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을 중시합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천지를 뒤흔드는 큰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변화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큰일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청나라 시대의 관리였던 증국번의 깨달음입니다. 한 번은 청나라 조정의 대신 이홍장이 증국번에게 3명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증국번은 그들을 바로 만나지 않고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반 시간이 지나자 증국번은 3사람 중 2사람이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동쪽을 봤다가 서쪽을 봤다가 하며 방 안의 배치를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방 안에 얌전히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는 매우 평범했지만 기품은 매우 당당했고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관찰한 후 증국번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용장에게 당신이 추천한 세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국번이 그 세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자 이용장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증국번은 손을 들어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괴롭힘과 방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증국번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증국번이 알아본 그 사람은 나중에 청나라의 유명한 명장 유명전이 되었습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 방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평정심이 있습니다. 증국번은 일찍이 관직에 있어서는 번거로움을 참는 것이 첫 번째 요이라고 말했는데, 즉 관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관리만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고 침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번거로움을 견디는 것은 일종의 수행이며 인간관계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능력은 평정심만 못하며 각종 번거로움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고 어려움과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괴롭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번거로움에 직면해서도 굳건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0가지 번거로움을 견뎌내면 한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으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녹여 없애고 온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큰일을 만나면 평정심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번거로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일을 만나 위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며 오직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불처럼 조급하고 무모하게 일을 처리하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면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갈등, 충돌, 불화나 모욕적인 말을 마주했을 때 평정심과 인내는 화해의 방법이며 일종의 공부입니다. 소년 시절 어느 날 증국번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한 도둑이 집에 숨어들어 증국번이 잠들기를 기다려 몇 가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아무리 기다려도 증국번이 계속해서 한 편의 글을 뒤적이며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화가 나서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무슨 책을 읽는단 말이냐. 도둑은 말을 마치고 즉시 그 글을 한 번에 외우고는 거만하게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증국번은 그로 인해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했던 도둑은 언제부턴가 역사의 긴 흐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고서를 읽으며 증국번은 압박을 견디고 타격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국번에 따르면 압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노년에 증국번은 일생 동안 많은 모욕을 당했고 여러 번 굴욕을 겪었지만 결코 의지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인내로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합니다. 넷째, 침착하게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침착한 사람이 됩시다. 당신의 삶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삶이 진정으로 소중해집니다. 홍루몽의 사상우는 본래 천금 같은 아가씨로 태어났지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상우는 어릴 때부터 숙부와 숙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상우는 집안에서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바느질로 추가 수입을 벌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보옥의 바느질을 돕는 모습을 들킬 때마다 사산군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드문 휴식 시간은 사산군이 정원을 산책하는 때였고 그 후에는 다시 숙부와 숙모에게 다른 일을 하도록 불려갔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산군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산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산군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산군이 있는 곳은 어디든 즐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보차가 걱정되어 사산군에게 몇 마디 물었습니다. 그 순간 사산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산군의 침묵과 대조되는 것은 항상 시끄럽게 고통을 호소하는 조인왕의 입이었습니다. 조인왕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행복과 고통은 오직 자신만이 압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내일이 되면 그것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결코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곤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란 침묵 속에서 우는 법을 알 때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의 평온함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침묵. 언젠가 더 강해져서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많은 좌절이나 분노를 느끼며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충동적인 행동, 집중력, 일시적인 욕망을 참는 능력, 그리고 분노와 불안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된 감정은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부드럽습니다. 불안정한 감정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사나운 홍수와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당신이 침착하게 자신을 수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감정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며 동시에 미래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드러운 기술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는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건강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적 폭력과 같은 일련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푸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당신이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이 방법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분노를 인식하고 대처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경솔한 사람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대국을 잃습니다. 침착한 사람은 안타까운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인내하고 포용할 줄 압니다. 다섯째, 대나무의 법칙. 대나무의 법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린 대나무가 새싹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처음 자랄 때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씩 매우 빠른 속도로 자랄 것입니다.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이 시기에 조용한 한밤중에 대나무 숲에 가면 심지어 대나무 마디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대나무는 처음에 그렇게 느리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순식간에 커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힘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 쏟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박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른 어떤 식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오래 숨길수록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노자는 큰 재능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드물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능이 클수록 보통 성공이 늦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책임을 지고 단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계속해서 능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재능은 늦게 성공합니다. 성장은 본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많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총나라를 멸망시킨 후 위나라는 대장 양호를 양양에 주둔시켜 오나라의 침입을 방비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위태로웠지만 양호는 부임 후 국경 순찰 병력을 줄여 농사를 짓게 하는 등 부드러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처음에는 3개월치 군량만 있었지만 연말에는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축적했습니다. 만약 오나라의 투항병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양호는 모두 허락했습니다. 군영에서 양호는 항상 간소한 복장을 하고 말을 탔으며 따르는 시위대도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돈고를 지키는 장수 육항이 허세를 부리거나 도발해도 양호는 태산처럼 평온하고 안정되어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갈 때는 부하들에게 결코 돈고의 국경을 침범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육항과 동시에 사냥을 할 때 양호는 돈고의 화살에 맞은 짐승이 위나라 땅으로 넘어오면 사람을 시켜 육항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양호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행동은 양양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항도 그를 경계하게 되어 더 이상 양양을 침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호가 활용한 것은 바로 도덕경에서 언급된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거센 비바람을 만나면 그 부드러움을 활용하여 바람의 방향에 따라 기울고 바람의 힘을 빌려 강함을 이겨내며 하늘이 맑아지면 다시 굳건히 똑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양호는 적이 강하고 아군이 약한 상황에서 이 부드럽고 온화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예의에 부합하여 시간을 벌고 병력과 재력을 강화하며 상대방의 사기가 꺾일 때를 기다려 손쉽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나무의 법칙을 이해하면 많이 쌓아 적게 쓰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며 부드러움을 사용하여 힘을 제압하고 자신의 힘을 얻어 자신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감히 포기하고 감히 모험하는 것도 성공한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감히 생각하고 감히 행동해야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가 두려워 감히 바꾸지 못합니다. 이 변화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당신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농부에게 밀을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아니요, 비가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농부에게 그럼 목화를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또 아니요, 개미가 씨앗을 다 가져갈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럼 무엇을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어야만 감히 행동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정말 뛰어나야 이 일을 하겠다. 자본이 정말 많아야 사업을 하겠다.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투자하겠다. 등등. 하지만 결국 평생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까? 감히 모험하는 것도 성공한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감히 생각하고 감히 행동해야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위험이 두려워 모험을 피하지만 바로 그 점이 자신에게서 기회를 빼앗고 그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혜롭고 경험 많은 한 선생님이 제자들 중 한 명에게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첫 번째 교훈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사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제자와 함께 그 지역의 한 가난한 마을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통과 황폐함의 광경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은 제자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하룻밤 묵을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부부와 세 자녀가 남루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가난하게 사는 초라한 목조 주택을 보았고 그들의 낡은 집은 빈민가의 가난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주변에 공장이나 상업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매일 10리터의 우유를 제공하는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일부는 팔아서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쓰고 일부는 매일 저희가 사용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정보를 감사히 여기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후 선생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족의 소를 찾아 절벽 아래로 밀어 죽여라. 젊은이는 선생님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는 그 가난한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은 매우 아팠지만 그 제자는 그 소를 찾아 절벽으로 데려가 소를 밀어버렸습니다. 소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광경은 그 후 몇 년 동안 제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제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껴 선생님을 떠나 그곳으로 돌아가 그 가난한 가족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그 가족이 살던 곳에 가까워지자 그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의 낡은 집은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문 앞에 주차된 차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가난한 가족이 소를 잃은 후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고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가 마을 주변에 물어보자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이들이 바로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그 가난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를 부양하고 생존을 도왔던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운 좋은 날 그 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부유하고 풍족해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삶이 변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를 꺼리고 일시적인 편안한 삶을 포기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그 압력에 맞서 변화한다면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왜 감히 포기하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계산적인 것은 빈곤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항상 관대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행운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세세하게 계산하며 따지기 때문에 사방에 원망만 가득하고 스스로를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계산적인 것은 심성의 승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부정적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이고 냉담하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삶을 악순환에 빠뜨리고 날이 갈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덜 따지기 때문입니다. 큰 진주 아래 작은 흠집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운 좋게 크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얻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몇 개의 작은 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흠집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분명 3배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결심하고 진주의 바깥층을 깎아냈지만 계속 깎아도 흠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는 다시 한 층을 더 깎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층층이 깎아냈고 마침내 그 흠집들은 사라졌지만 진주조차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작가 잭 케루악은 일찍이 얽매이지 않는 영혼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을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국왕과 같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고 잃는 것, 이익을 다투는 것,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와 가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시적인 의미를 발견하는가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따지기만 한다면 사방에 원망의 말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면 언제나 봄과 같을 것입니다. 주는 것은 최고의 소통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보다 몇 배 더 행복하고 즐겁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 한 남자가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작은 낡은 집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물펌프가 있었고 옆에는 코르크로 입구가 단단히 막힌 물병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 병의 물을 물펌프에 부으세요. 그래야 물을 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부디 병에 물을 다시 가득 채워주세요. 이때 그 남자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그가 병에 물을 모두 펌프에 부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생명수 한 병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만약 그가 병의 물을 모두 마신다면 그는 얼마나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한 끝에 그 남자는 마침내 종이에 쓰인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물펌프는 시원한 샘물을 뿜어냈고 남자는 기쁘게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후 그는 잠시 앉아 쉬다가 다시 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종이에 2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종이에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생사를 가볍게 여기고 주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비로소 달콤한 샘물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7가지 보시에 대한 이야기. 한 가난한 사람이 한 현명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가요? 현명한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현명한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7가지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7가지 좋은 것인가요? 현명한 사람은 답했습니다. 얼굴, 미소 짓는 것, 언어,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과 온화하게 지내는 것, 눈, 다른 사람을 선한 의도로 보는 것, 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리, 겸손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가난한 사람은 듣고 나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이 즐거움을 가지려면 반드시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사해와 같아서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어 결국 완전히 고요해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주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입니다. 한 사람이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행복을 거둘 수 있고 주는 법을 이해할 때 비로소 더 많은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째, 공자의 고난 속 교훈. 주유 열국 시절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의 공영 속에서 음식이 없었지만 공자는 매우 평온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거문고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제자 자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이것도 예의의 요구입니까?
공자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말했습니다. 자로야, 이런 경우에 군자는 음악을 연주하여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소인은 음악을 연주하여 자신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가 나를 따르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자공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셨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준을 조금 낮추실 수 없겠습니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공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반드시 풍년이 든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장인이 기술이 뛰어나고 교묘해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자가 도의를 널리 펼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올바른 도리를 따르고 정도의 원칙을 준수하여 천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어찌 도덕과 정의의 기준을 낮추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되는 대로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네가 정도에 따라 자신을 닦고 수양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너의 뜻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안회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질투하고 관용의 마음이 없더라도 그것이 선생님의 도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의 귀중함일 것입니다. 오직 군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에 따라 수양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가 정도를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공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안회가 이처럼 깊은 이해를 가졌다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때 바람이 향기로운 향기를 실어왔고 공자는 향기를 따라가 계곡 깊은 곳에서 한 조각의 목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품이 있고 단정하며 천가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알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난초는 깊은 계곡에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뿜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군자처럼 맑고 강하며 고귀하니 진실로 참된 군자로다. 그 후 그는 의란조를 작곡하고 직접 검은고를 연주하여 이 꽃을 칭송했습니다. 공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는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가는 것과 같다.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공이 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큰 뜻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고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다. 도덕을 수양하고 중책을 맡은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가까울수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왜 가까울수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이해하면 인정, 오지랖 또는 친구, 친척, 연인,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감싸주다가 겪게 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까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자신을 지켜야 한다면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항상 가족 문화, 환경, 사회 문화의 차이로 인한 모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깝고 마음이 잘 맞아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이나 친구를 100% 확실히 이해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이 평생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적인 이야기. 친하다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슬프거나 기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통 그들은 우리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을지라도 방금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즉시 이야기하여 자신의 마음속 궁금증을 해소하려다가 무심코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항상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 사이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분별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편안하면서도 너무 무례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거리를 두면서도 너무 냉담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2. 돈, 재정, 우정은 순수하고 단순해야 하며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오래 지속됩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때문에 만났다면 복은 함께 누리지만 화는 각자 알아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실용적인 친구라면 그 감정은 값싸지고 쉽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관련되면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친척 간의 돈 거래는 매우 민감하며 그것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생각 없는 농담 한마디가 단지 모두를 즐겁게 하려던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는 친구 것이니 언제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분명히 하고 애정은 깔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갚을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르는 척 넘어가서 우정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친구 간의 도움. 친구 사이, 심지어 친척 사이에서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돕지만 그것은 정 때문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 돕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작은 일이라도 도와준다면 그것은 소중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만약 관계 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감정은 점점 금이 가고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친한 친구, 친척, 연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도와달라고 맹목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있으며 모든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쓸 수는 없습니다. 친하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당신이 단지 짐이라고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4. 결점과 아픔.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워지고 유머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결점이나 아픔을 꺼내 농담을 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은 자신을 무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합니다. 유머와 무례함의 경계는 본래 매우 얇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심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아픔은 항상 민감한 문제이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비웃지 말고 가까울수록 자신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 혈육. 본래 친척이고 혈연 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각자 가정이 있으며 돌봐야 할 다른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긴밀하고 친밀하지 않다고 해서 서로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은 혈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종종 혈연을 매우 좋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라서 혼자 외롭게 살아보니 혈연은 속된 것이며 억지로 끌어당기고 얽히려 하며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어려움 중 일부는 친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오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너무 감싸주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싸주면 의존성을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발로 서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친척으로 여기지 않거나 배은망덕하게 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끔씩 서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며 여전히 그들이 자립하고 자력으로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생 도울 수는 없습니다. 6.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은 이 삶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성격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영혼 사이의 매력이 사랑의 온기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직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아내나 남편의 어떤 특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기에 충분하면서도 상대방이 백년해로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상대방에게 아내나 남편과 같은 권리를 준 사람만이 헤어질 때 당신은 최악이었어라고 탓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 관계도 결국 감정 외에 약간의 이성이 필요하여 두 사람이 맞지 않아 헤어질 때 각자 퇴로가 있고 그들이 더 나은 새로운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부부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해져 거리가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출장, 상대방의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더 이상 발견할 신비가 없을 때 그 감정은 빨리 식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부부니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저분하고 꾀죄죄한 추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동안 그들은 밖에서 향기롭고 산뜻한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왜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당신을 견뎌야 합니까? 당신은 혼인신고서 외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사는 것은 정말로 매우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학문이며 또한 매우 깊고 높은 수준의 학식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실행 능력이기도 합니다. 단지 혼인신고서 한 장 때문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공간 없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테니스를 치고 축구를 하고 친구들과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남자다움을 표현할 약간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가 전중선은 결혼은 포위된 도시와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싶어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분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혼은 숨막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도 서로를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가 필요하여 돌아왔을 때 여러 날의 이별 후 뜨거운 감정을 다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두 사람이 함께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결혼의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는 철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명하게 살고 섬세하게 행동하며 굳건한 인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지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통제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공유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좋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비디오를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교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현명하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